서울 방어력이 이 정도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데이터는 모두 가짜예요. 주한미군 주둔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에 돈까지 줘가며 주둔할 이유가 있냐? 당장 철수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주둔비를 전부 미국이 부담해야 된다며 전략적 요새라는 평가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도 해당 문제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CNN에서는 이 문제를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이전 한국 국군의 날 행사부터 기획 취재를 한 기자가 한 명 있는데요. 최근 이 기자가 내는 뉴스가 연이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CNN의 국방 전문 기자 사라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제가 태어난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군인 가문에서 자랐고 항상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군부대 안에서 보낸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에서 자라며 매일 아침 울리는 기상나팔 소리를 들었고 저녁이면 성조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그때부터 미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4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었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장의 최전선이 아닌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졸업 후 3년간의 여군 생활은 제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2016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있을 때였죠. 현지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미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그곳은 테러의 온상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특파원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전역 후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군 경험을 살려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마침내 CNN의 국방 전문 기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전장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세계를 위해 희생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 믿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힘에 견줄 수 없죠. 제가 직접 군인으로 복무하며 보았던 우리 군의 막강한 전력이 그 증거입니다. 기자를 하면서 더더욱 뼈저리게 그 사실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의 제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게 느껴져요.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미국의 힘과 정의로움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없다면 세계 평화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향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NN 워싱턴 지국의 늦은 밤 회의실에서 한국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필수적으로 거론될 건데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는 게 주요 안건이었죠. 다들 지쳐있는 분위기에서 한 동료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나라가 오히려 돈을 더 내지 않겠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기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CNN 워싱턴 지국의 회의실은 새벽까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30년 베테랑 기자 톰 앤더슨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한국을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방위비 인상도 거부한다니 말이 되냐는 거였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스티브 역시 톰의 편이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며 큰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외교부 담당 제시카도 가세했습니다. 북한이 매달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고 했어요. 결국 전쟁이 나면 미군이 희생될 텐데 비용은 더 내기 싫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담당 마이클은 강하게 반박했어요.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최근 입수한 한국의 군사력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 기자 리사도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미군 주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과하다는 분석 자료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저는 데이비드의 의견이 믿기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는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동료 기자거든요. 그는 한국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K2 전차의 성능이 미국의 최신의 무기보다 뛰어나다며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군사기술을 배워야 할 때가 됐다고 했어요. 논쟁은 점점 더 가열되었습니다. 톰은 한국이 미국 기술로 성장한 주제에 교만하다고 했고 마이클은 이미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 군사 강국이 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저는 당연한 문제를 이렇게 논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고 제가 모르는 사이 뭔가 한국은 정말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해진 걸까 의문스러웠죠.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편집장님께 직접 현장 취재를 자청했어요. 편집장님은 제 제안을 반겼습니다. 격렬한 논쟁만 이어질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 국군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는 일정을 당겨 최대한 빨리 서울로 향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군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전시물들은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갔죠. 낡은 무기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전시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특히 현대전 전시관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전투기 모형은 마치 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안내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거부한다니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는 거였죠. 취재 노트에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미군이 주둔하며 목숨을 걸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전사하신 것도 모자라 아직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마주친 한국 군인들의 모습에서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완전한 장비와 달리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었죠. 이건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나라라는 것과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쓸 첫 번째 기사의 주제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현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 오만한 생각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박물관 취재를 마치고 다음날 국군의 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CNN 기자라는 신분 덕분에 특별 취재진으로 참가할 수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배정해준 가이드인 한준우 대위는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행사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전에 시범훈련과 의장대 퍼레이드는 예상대로였어요. 사실 생각보단 더 잘 해내긴 했지만 이건 보여주기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후 2시 특별 행사를 앞두고 한준우 대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행사장 뒤편의 특설 관람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국방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BBC 동료 제임스도 보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귓속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어요. 준우 대위가 모두 안전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저 멀리 발사대가 보였죠. 순간 거대한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현무5라고 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 시범에 대해 기대하고 있긴 했지만 그 위력을 볼 수 있는 건 처음이었죠. 큰 화면 속에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육안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하늘을 갈랐습니다. 분명 영상이었지만 충격파가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옆에 있던 제임스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의 최신의 미사일보다 빠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한준우 대위에게 성능을 물어보았어요.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에 오차범위 3m 이내라고 했어요. 미국의 최신의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이 무기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였고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준우 대위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무5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이 정도 수준의 무기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수첩을 꺼내 정신없이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나라 기자들도 흥분된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 감동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현무5 외에도 한국은 수많은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쓰려고 했던 기사는 폐기시켜야 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현무5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준우 대위에게 한국군의 실제 훈련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실제 전투력은 미군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준우 대위는 제가 제안한 시간이 훈련 시간이 아니라서 군인들이 없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한번 와보라며 저를 사격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군 출신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아무도 없더라도 미군의 사격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한국 남자 군인들보단 훨씬 뛰어날 거라 생각했죠. 사격장에 도착하니 한 여성이 혼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준우 대위는 제가 CNN 기자이자 미군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지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사격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미군 여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현 씨는 흔쾌히 승낙했고 각자 10발씩 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시아 여성이 서구식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단련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어요. 10발 중 7발이 관역 중심에 명중했습니다. 그간 훈련을 멈추고 기자로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미소를 지으며 김지현 씨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비슷하게만 맞춰도 대단한 거라며 지현 씨를 격려했죠. 곧이어 지현 씨가 사격을 시작했고 그 사격 자세는 완벽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10발 모두가 정확히 관역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의 이력을 물었어요. 김지현 씨는 태연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며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도 있다고 했어요. 대결에서 완패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프간 참전 경험이 궁금했어요. 저도 아프간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먼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2016년 미군이 아프간에서 어떻게 테러와 맞서 싸웠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군 덕분에 아프간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지현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2007년 발생했던 봉고차 피랍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됐을 때 특전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출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2007년 7월의 일이었다고 해요. 탈레반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전사 부대원들은 즉시 작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현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탈레반은 인질들을 계속해서 이동시켰고 날씨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특수정찰대가 24시간 탈레반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마침내 인질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작전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당시 자신들이 탈레반 복장으로 위장해 마을에 잠입했다고 했어요.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탈레반의 생활 패턴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결정적 순간은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해요. 탈레반 무장대원들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인질들이 있는 건물로 침투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인질들을 구출했다고 하더군요. 지현 씨는 그게 바로 한국 특전사의 실력이라고 자부심을 보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민사작전 이야기였습니다. 지현 씨의 부대는 차리카르 지역을 담당했는데 처음엔 현지인들이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접근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부대 앞에서 의료봉사를 했다고 해요. 처음엔 아프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한국 군의관들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또 재미있었던 건 태권도 교실 이야기였습니다. 아프간 아이들이 처음에는 태권도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한국군이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아이들이 태권도 수업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지현 씨는 한 아프간 소년의 이야기를 특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아이였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차 걸음걸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태권도 수련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의료 지원과 태권도 교실 덕분에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해요. 나중에는 탈레반의 동향이나 위험 정보를 현지인들이 직접 알려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한국군을 자신들의 진정한 친구로 여겼다고 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현 씨는 계속해서 한국군의 활약상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군이 담당했던 차리카르 지역은 아프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혔다고 해요. 현지인들이 오히려 한국군 기지 근처로 이사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던 아프간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무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현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총으로는 잠시 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왜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그토록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너무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군만이 아프간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지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군은 단순히 미군의 협력군이 아닌 독자적인 능력을 가진 군대라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미군이 첨단 장비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조용히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현 씨는 아프간 파병 경력 외에도 세계 사격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여성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제 실력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특전사의 훈련 과정 때문인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한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준우 대위는 지현 씨 같은 여군이 한국에 많다고 설명했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실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군 생활을 떠올렸어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특별 대우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격장을 나오면서 김지현 씨는 언제든 다시 대결하자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오랫동안 글을 썼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이어 완벽한 전투력까지 이제는 정말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이 나라를 여전히 도와줘야 할 약한 나라로 보는 건 큰 오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호텔 1층 카페에서 동료 기자 마이클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반도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예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놀라운 성능과 특전사 여군과의 사격 대결까지요. 마이클은 제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야 한국의 실체를 조금 알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어요.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사실 지금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했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북한과의 전쟁 위협이 걱정된다고 했더니 마이클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북한의 젊은 장교들이 더 이상 김정은 체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몰래 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부 내 젊은 세력들은 이미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실제 전력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보여준 위성사진에는 녹슨 탱크들과 버려진 군사시설들이 가득했어요. 최근 수해 때는 그토록 많은 공기 부양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대도 동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말도 했지만 마이클은 그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도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무5 같은 무기체계는 그들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커피잔이 비워질 때쯤 마이클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만 취재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과학기술력도 취재해보라고 했어요. 반도체, AI, 우주산업까지 군사력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지켜진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걸까 싶기도 했죠. 이제는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을 보아야 할 것 같았어요. 마이클은 군사 전문 기자라면 한국의 벙커 시설을 꼭 봐야 한다고 추천했어요. 자기가 취재 일정을 잡아놨다고 하며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가는 길에 자신이 아는 맛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작은 식당이 나왔어요. 가게 이름은 할매 순두부라고 알려주었어요. 마이클은 이곳이 진짜 한국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들어가자고 했어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햄버거나 스테이크 같은 익숙한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돌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마이클이 순두부찌개 2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매운 걸 잘 먹냐고 물었습니다. 전 자신있게 괜찮다고 했어요. 미군 시절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곧 제 앞에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에 순두부찌개가 놓였어요. 마이클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밥에 부어 비벼 먹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따라했어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온몸이 얼얼해졌습니다.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물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물을 마셔도 매운맛은 가시지 않았죠. 시뻘개진 저를 보고 주인 할머니가 우유를 가져다 주셨지만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매운맛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순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원한 국물 맛이 자꾸 숟가락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마이클은 제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계속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CNN의 터프한 여성 기자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이상하게도 고통스러웠던 매운맛이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이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라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여의도역으로 가는 길에 입안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전쟁 무기와 군사력만 봐왔던 한국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어쩌면 이런 소소한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낯익은 한준우 대위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특별 출입증을 들고 있었고 이걸 보여줘야만 벙커 시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지하철역처럼 보이는 입구를 지나 비밀 통로로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하철 관리 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우 대위가 특별한 카드키로 문을 열자 숨겨진 통로가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층 그리고 20층 이어서 숫자가 계속 내려갔어요. 준우 대위는 이 시설의 정확한 깊이는 기밀이지만 미국의 GBU 57 벙커버스터로도 도달할 수 없는 깊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 벙커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대한 공간에는 최첨단 통신 시설과 의료 시설, 식량 저장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하 도시 같았어요. 한준우 대위는 이곳이 유사시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설이 서울 곳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마포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들이 모두 이런 벙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면서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대규모 정수시설과 자체 발전시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 농장도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몇 달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료시설이었어요. 최신 수술실과 중환자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준우 대위는 이곳에서 실제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통신시설을 설명해줬는데 지하에서도 외부와 완벽한 통신이 가능했고 전시 지휘 통제도 이곳에서 할 수 있었어요.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지휘 체계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설을 나오면서 준우 대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이런 군사시설이라는 걸 모른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이런 완벽한 방어시설이 숨겨져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서울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말이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던 거예요. 지상의 고층 빌딩들은 방어벽이 되고 지하철은 벙커가 되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서울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이 도시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뭉클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줄곧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써야 할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만든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은 흑백 화면으로 시작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참혹했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가 한국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병사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전쟁의 참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시가지 허기진 난민들 그리고 전장에서 쓰러져간 병사들까지 할아버지도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컬러로 바뀌었어요. 현재의 서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행복해 보이는 시민들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한국군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현무5 미사일 발사 장면에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한국군 장병들이 직접 참전 용사들에게 쓴 편지가 나왔어요. 한 젊은 장병이 썼다는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 지켜준 이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셨을까요? 그토록 비참했던 나라가
이렇게 강해질 줄 알고 계셨을까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군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여주었어요. 첨단 무기 체계들, 완벽한 훈련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 넘치는 장병들의 모습이었죠.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신뢰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을 약한 나라로만 보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켰던 이 도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할아버지처럼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한없는 감사함이 숨어 있더라고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기사를 쓰게 될 것 같았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과 기술력을 알게 된 것도 뜻깊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알게 된 점이라고 생각해요. CNN 워싱턴 지국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썼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오만한 시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과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기사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였던 기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 기사를 읽자마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님은 제 기사를 다음 주 커버 스토리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과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커버 스토리 편집을 위해 더 열심히 밤을 새워보려고 해요. 오늘 미국 군사 전문 기자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